부동산 중개업체의 가격이 빠지고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또 거래가 안 되고 있다라는 신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사실 뭐 시차가 발생하는 게 있긴 한데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가장 좀 우려스러웠던 게 렌트비, 그러니까 주거비였잖아요. 네. 이런 지표들과 기업들의 동향을 본다면 10월, 11월 넘어가서부터는 이 주거비와 관련된 내용은 지금이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조금씩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내용으로도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경기 침체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고 네. 또 인플레이션 지표 가운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이 렌트비가 떨어진다면 또 이 물가 부담이 완화되면서 금리 인상 폭 또한 완화될 수 있다. 네. 이 두 가지 전부 다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어떤 것에 무게를 싣고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이제 CPI에서 확정된 팩트로는 연준이 아직은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고, 이렇게 선행 지표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둔화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11월부터의 FOMC에서는 그래도 2달 연속 하락하는 내지는 완화되는 경제 지표로는 조금 뭐 긴축은 계속하겠지만 그래도 좀 완화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제 첫 번째 포인트도 말씀드리는 게, 어제 미국 증시가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했던 부분들도 약간은 지금의 긴축의 레벨이 더 강해지지 않는다면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에서는 매력적인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강해진 것 같아요. 현재 S&P의 밸류에이션이 16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5년 평균인 18배, 10년 평균인 17배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5%까지는 사실 이 정도 금리에서 밸류에이션은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기준금리 레벨이 더 높아진다면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지표라든지 오픈도어랩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는 앞으로 물가가 더 나빠진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현재의 기준금리 정도는 좀 흡수한 거 아니냐. 다만 FOMC 이후에 점도표 상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즉 시장에서 4.5%까지는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점도표가 찍힌다면 밸류에이션은 추가 하락이 좀 불가피하긴 합니다. 뭐 일단 저희 누구나 다 시장 참여자라면 예상을 하시겠지만 FOMC 전까지는 좀 변동성을 예상했는데 그래도 간밤에 장 마감을 1시간 앞두고 반등을 해서 시장의 심리는 아주 위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위축된 건 아니죠. 그리고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일단 저가 매력도가 나타날 수 있는 지표들을 잘 찾아다니고 있는데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그 저가 매력을 좀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나부라고도 하고 아니면 전미 주택건설업협회 주택가격지수입니다. 50일 기준으로 서베이를 하는 지표인데요. 900명의 주택건설업체들에게 서베이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주택시장이라든지 주택 판매가 괜찮을지. 그러니까 지금은 46이 나왔다라는 거는 50이 경계선이라고 보면 좀 침체, 안 좋아질 수 있다, 더 나빠진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거고, 이게 지난달부터 50을 깨고 내려왔는데 그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47이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도 안 좋았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선행지표 역할을 해요. 무슨 얘기냐? 주거비와 관련된 지표의 선행성을 갖고 있는데 무려 1년 정도 이상 선행을 갖고 갑니다. 이 주택지표 나부지수가 사실 고점은 2021년 12월에 그러니까 작년 말에 사실은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고점을 기록했다라는 거는 한 연 중반 이후에는 주택과 관련된 지표는 좀 둔화되겠다라는 걸 시사했었는데 실제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서 오픈도어랩이라든지 이제 곧 있으면 또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나올 텐데 조금씩은 그래도 지난주 물가에서는 충격에서 벗어나는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앞서 이제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이 정도 밸류에이션에는 사야지라는 게 아까 막판에 1시간 동안에 올랐던 약간의 이유군요. 바이 더 딥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 더 딥.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걱정되는 건 지금 사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아닙니까? 신냉전 그리고 경제 블록화. 그래서 우리는 늘 경기 성장기에 주택이 오르기만 한 것을 봤던 세대에 살았다 보니까 네. 빠지면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서 주택과 부동산 가격도 그냥 이 정도 낮은 수준에서 계속 거래가 돼서 네. 낮은 밸류에이션 시대에 우리가 살 수도 있는 있습니다. 거죠. 금리가 그러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한 투자 수익률, 기대 수익률도 낮게 가져가야 하는 맞아요. 것인데 정확하시네요. 예리하죠. 이게 높은 금리에서 네. 이제 낮은 수익률을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조금은 가시성 있는 매출과 성장성에 좀 더 점수를 부여해주고 있는데 네. 어제 반등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세 번째 포인트에 있습니다. 네. 바로 광물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인데 어쩌면 그 정책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뭔가 성장이 협소해지기 때문에 보다 조금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쪽에 저희들이 점수를 많이 줬었잖아요. 최근에 지금 유엔 총회에서 여러 가지 정상회담들이 기대가 되고 있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11월 중간 선거를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민주당은 철저히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네, 4대 이제 프렌드 쇼어링 분야이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그리고 전략 광물이 남아 있는데 전략 광물과 관련된 뉴스들이 아마 계속 나오지 않을까.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예. 캐나다 총리와의 핵심 주제가 광물인 것처럼 네. 어제 알루미늄, 구리, 리튬 맞아요. 공교롭게도 2차 전지와 관련된 광물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요. 예, 맞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또 하나의 매출이 늘어나는 게 결국 코로나는 끝났다. 미국은 대통령이 코로나 끝났다라고 선언을 한 것처럼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반드시 늘어나는 쪽이 어디냐? 리오프닝이지 않겠냐. 그리고 어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9월 11일까지의 항공 예약률을 조사했더니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했다. 한 80% 중반까지 회복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항공주 중심으로 그리고 의료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런 광물과 내지는 2차 전지 밸류체인 더불어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은 이 반등에서 조금 더 주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 뭐 광물과 리오프닝에서 히토르 관련 주식이 스톡으로 나가기도 했지만 저런 단순 테마주들을 벗어나서 네. 진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보니까 이제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을 맞아요. 찾아가는 움직임들이 네. 포착이 되는 것을 보니까 더욱 이런 컨셉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